오늘 오전에 아침부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갖고 이봉 청소년에 적용할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기자회견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병립형 회기냐, 네. 준연동제 그대로 가냐 놓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고심 끝에 이제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결국 21대 총선과 동일한 준연동제로 간다는 거죠. 네. 사실은 민주당 안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주인가요? 기자들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번 총선에 151석 이 전략이다,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목표에서 어쨌든 국민의힘보다 한 석만 더 많으면 승리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세는 이른바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하고, 특히나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29%를 다시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취임 초에 24%까지 쳐졌다가 29%까지 갔다가 그래도 30%대 박스권에서 절대로 탈출을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있고, 심판론은 계속 60%에서 많을 때는 70%. 실제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85%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네. 사실상 이제 야당이 총 단결을 해서 새로운 선거판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요구가 시민사회로부터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든 민주당이 과반 이상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연동형 찬성한 바 없고, 우리 그때도 반대했고, 우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만약에, 준연동형, 지금과 같은 현행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100% 위성정당 만들 거야. 라는 식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지난주부터 실제로 위성정당 이제 창당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네.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문에서도 잘 밝혀진 바대로 깨어있는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라고 한 발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심적으로는 큰 판, 반윤전선이라는 판을 크게 넓게 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수정당들,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이 안에서 새로운 선거 승리를 만들어 보겠다. 어찌 보자면 그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특별한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성지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회견이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비단 이것을 선거제도에만 가둬서 놓고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얘기하는 개혁 민주 진보 세력 전체가 총 단결을 해서 어떤 선거를 만들어낼 거냐, 그 드라마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런 출발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출발의 의미가 네. 있다. 단순 네. 선거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고 다른 대안은 없고, 여기에서 병립형을 한다 하더라도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선거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밝혔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한다면 권역별 비례형,
권역별 병리평. 그래서 뭐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조절하는 이런 것도 대안으로 나왔었는데 그조차도 좀 퇴행이라는 비판에서 그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진영, 소수정당 포함해서 전체 진영의 승리로 만드는데 민주당도 미랄이 되겠다. 이런 선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 그리고 이제 현역 중에 특히 지도부에서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광주에서 어제 뭐 경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밤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렇게 결단을 맡겼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차례 정도 고개를 숙여서 이제 네.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또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대선 때 약속한 것도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이제 방패라도 들어야 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앞서서 이제 선거제 놓고 전당원 투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오보라고 했어요. 지도부 예. 논의 끝에 이제 일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전당원 투표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실무진의 검토가 아니라 최고위원 그 지도부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제안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실명을 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특별히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지도부의 일원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기사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이제 나와서 전당원 투표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려졌었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직자 혹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뭐 기자들이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걸 당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준 지침이 뭐냐면 결정된 바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원하긴 했지만 이것이 당론이나 내부에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오보다라고 민주당에서 따로 별도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었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위 얘기한 상명하복 리더십이 중요해서 리더십이 결정하면 쫙 따라가는 조직이지만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서로 간의 아이디어 회의라든가 뭐 민주집중제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다종다기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안은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어요. 네. 올해 초 사실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러 때문에 네. 습격 사건 때문에 한 달 늦게 성사가 된 거죠. 맞습니다. 원래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갔다가 그 다음 일정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는 일정이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칼침 테러를 맞게 되면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그렇죠. 된 상황이 네.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보냈고 내가 병원으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뭐 전해진 바가 있는데 뭐 위기 국면은 뭐 다행히도 넘기고 그리고 서울로 이제 병원 이송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질 못했는데 어제 그래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상당히 애틋한 감정을 만나서 막 끌어안고 뭐 이런 장면도 이제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 잠시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 보여드리기도 그렇죠. 했는데 이제 옷깃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게 있더라고요. 예. 상처 부위 이렇게 보면서 어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이셔츠 셔츠깃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네. 것이고 세상이 정말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고 증오의 정치가 이런 사건을 만든다고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보면 무슨 반가운 동생, 예, 서울에서 온 동생 맞이하는 듯한 이제 그런 표정이었는데 걱정이 됐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30분간 단독 회동을 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에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를 주문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럼 뭐가 민주주의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충돌할 때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자신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끝.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뭐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초장부터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난번 총선 시기에도 우리는 연동형에 반대했으므로 우리는 병립형으로 갈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병립형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는 게 이제 기존의 논법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으니 그리 아쉬워라는 식의 통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간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전혀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런 대안 저런 대안 그래서 나왔던 게 권역별 병립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했는데 사실 별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급기야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제도를 결정을 해야 되냐, 왜 눈치를 봐야 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인지 어떤 제도가 진영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 자체가 참담하다. 마치 이제 민주주의 진보 진영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제 폄훼하고 있는 이런 시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그 민주주의로 통칭해서 그냥 싸잡아서 비판할 대목은 아니고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에 결합하지 않은 그 책임도 면키 어려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병립형으로 퇴행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그냥 양쪽 나눠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정치 구조를 퇴행시키거나 가져가겠다 이런 태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정치가 발전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성을 담보한 그리고 또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정치 발전을 이뤄야 하고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과거로만 퇴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중심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 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어제 공동 창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원욱 조응청 의원이 창단식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다고 이제 거의 뭐 한 20분 전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잘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낙연 신당이 있고 원칙과 상식에 3명이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던
있었던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 다음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5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쳐서 새로운 미래라는 형식으로 합칠 예정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이 막판에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막 저녁에 막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이 두 분의 판단은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사이에서 본인들이 균형추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균형추 역할. 균형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플랫폼이 되어서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을 함께 담는 이런 그릇, 뭐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포지셔닝이었는데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로 가고 그리고 당명도 원래 개혁미래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만들었던 새로운 미래를 그냥 쓰기로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그렇다면 유의미한 제3지대 만들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부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그래서 제3지대 깃발은 누구냐. 이낙연이냐 이준석이냐. 이낙연이 나으냐 이준석이 나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가 뭐 당원 모집이라든가 당세라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이낙연 원톱으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준석과 아이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깃발을 둘러싸고 누구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 어느 문제가, 깃발을 들 것이냐. 그렇죠. 예, 누구를 간판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왜냐하면 간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이 보여주는 국민들께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새로 출범하는 제3지대 정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아무래도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구보다는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둘러싸고도 내부에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는 대체로 70대 어르신들이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민주당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 있는데 이분들이 또 다들 이렇게 역량도 있고 이런 분들이어서 비례대표 순위에서 후순위로 가면 아마 좀 힘들어 하실 거다, 싫어하실 거다. 그러면 이분들을 선순위로 갔을 때 과연 혁신적인 제3지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이것도 곤란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결론이 네.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선당후사 차원에서 좀 뒤로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 다 뭐든 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 내에 여러 분파들, 제가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 등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의당 분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나오면서 한 300명의 정의당 당원들이 같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 뭐 여기에 배복주 전 의원 뭐 등등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금태섭, 류호정, 조성주 그룹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정의당 출신들이 있고 거기에 금태섭 의원이 이제 얹혀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또 내부에서 조성주, 류호정 그룹과 박원석 그룹 간이 또 견원지간이라는 거예요. 아, 서로 사이가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박원석이랑 하려고 그러면 조성주, 류호정이 반대. 조성주, 류호정이랑 하려고 그러면 박원석 측이 반대. 이렇게 해서 논의가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너무 어렵다. 이게 합쳐지기가. 색깔도 다르고 분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의견 조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원욱 조홍천은 여기 가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로 볼 때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어쨌든 두 의원이 그 합당하지 않기로 합류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1시간인가요? 30분 앞두고 이제 탈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때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응천, 이원욱 두 의원 어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당초에 조응천 의원을 원내대표 겸 공동대표로 세우기로 했는데 원내대표 겸 그 대표로 세워주지 않아서 그래서 안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냐라고 여러 이러저러한 마타도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제 본인이 플랫폼이 돼서 이준석, 이낙연을 좀 연결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나요? 제가 그래서 어제 쭉 이제 문자를 돌렸는데 전화는 안 받아서 근데 이원욱 의원은 시간을 두고 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응천 의원은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개혁신당 쪽에 가장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카드가 없잖아요. 그냥 2명만 남아서 당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낙연 신당으로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상민 의원처럼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 개혁신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혁신당 쪽에 물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온다면 어떨 것 같냐. 아유 땡큐죠. 천군만마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게 있긴 한데 아마도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 개혁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당장 결정해서 바로 뭐 내일 입당이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이원욱 의원 문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약간 시간 좀 텀을 좀 두면서 막판에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원욱 의원은 그 얼마 전에 TV조선인가요? 거기에도 출연해서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모든 걸 이준석 대표에게 다 줄 용의도 있다. 예, 합리적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만약에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 양향자 플러스 2가 되면서 현역이 일단 3명이 확보가 되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현역이 3개가 확보가 되고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이삭줍기,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분들을 이삭줍기해서 현역 수를 늘린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신당이 조금 더 앞서는 뭐 이런 승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막판에 다 합쳐서 제3지대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이낙연 대표가 별로 이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데 뭐 어디가 됐든 출마를 하거나 뭐 광주나 뭐 호남 지역이나 뭐 가서 뭔가 좀 지지율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별한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낙연 신당 함께 하신 분이죠. 네.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또 하고 있지는 않고 선거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함이 없다. 이낙연 대표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가 막 윤핵관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판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날선 공방들 때문에 딱히 그쪽하고 연대가 쉽게 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